경수가, 우리 오늘 밤 바꿔서 해볼까? 미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은 사람이랑 30년이야.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면 어떨까? 딱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미영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제 안에서 안 되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3년 된 남편은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제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요. 57살에 이런 밤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을 아침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과는 달리 집안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돌돌 말았는데 두 사람 분량의 밥상을 혼자 차리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밥 먹어. 서재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아오는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이정태, 올해 60. 은행에서 35년을 일하다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에요. 퇴직 전에도 과묵한 편이었는데 퇴직 이후로는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나서야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밥을 떠먹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정성 들여 만드는 계란말이에는 젓가락이 한 번도 닿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없어. 아침 식사 시간 15분, 오감 말 4마디. 이게 우리 부부의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서재로 들어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예쁜 풍경을 함께 볼 사람이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다 3년 전 퇴직하고 나니 갈 곳도 없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을 한 바퀴 걷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거울 앞을 지나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는 하루에 10,000보 넘게 걸었고 덕분에 나이에 비해 몸매가 잘 유지된 편이에요. 동창 모임에 나가면 경숙이 넌 어떻게 그 라인을 유지하니라는 소리를 꼭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은 제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서재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좀 이따 들어갈게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매일이 되고 매주가 되더니 어느 순간 아예 안방에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침대 한쪽이 차가워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오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지랑 잘 지내시죠? 1초쯤 망설였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는 순간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응,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열흘째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 잘 지낸다고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녁을 차려놓고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더니 남편이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식탁에 제가 차린 밥상이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은 서재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아침에 시금치 나물을 무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화를 내려면 상대가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화를 내도 돌아오는 게 응 한 글자일 게 뻔했으니까요. 서재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발밑에 컵라면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어요. 컵라면 2개, 삼각김밥 하나.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사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차린 밥을 매일 남기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없는 건지, 마주 앉는 게 싫은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봤자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어요. 밤 11시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파트 바깥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천장 위로 그림자가 흘러갔는데 세월도 저렇게 소리 없이 흘러갔구나 싶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을 차려도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응과 없어뿐이었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경수가 우리 제주도 갈래? 승철이가 펜션 잡았거든. 우리 넷이서 가자. 40년 지기 친구의 밝은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르고 들어왔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너무 빨리 대답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텅 빈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전화를 끊고 나니 까만 천장이 조금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넷이서 저녁 모임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토요일 저녁 서울의 한 정식집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건 한 달에 한 번쯤 있는 일이에요. 남편 정태와 저, 그리고 미영 부부. 미영은 저와 동갑, 올해 57인 고등학교 동창 40년 지기이고 미영의 남편 오승철 씨는 61, 퇴직한 건축사예요.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을 시작한 게 벌써 25년째였습니다. 미영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목소리부터 밝더라고요. 경수가 여기. 오늘 특선이 전복찜이래.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승철 씨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 잔도 채우고 미영 잔도 채우고 제 잔은 맨 마지막에 채웠는데 유독 천천히 따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건넸어요. 경숙 씨, 귀걸이 바꾸셨네요. 진주가 잘 어울립니다. 순간 귀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바꾼 건데 남편은 물론이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정태를 힐끗 봤지만 남편은 메뉴판을 뒤적이며 여긴 갈비찜이 낫지 않나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두 남자의 차이가 선명해졌어요. 정태는 핸드폰을 식탁 옆에 올려놓고 틈만 나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여보, 이것 좀 먹어봐라고 집어주면 응하고 받아먹긴 하는데 눈은 여전히 핸드폰이었어요. 승철 씨는 달랐습니다. 생선이 나오자 가시를 발라서 제 앞접시에 올려줬어요. 미영 것도 해주긴 했는데 제 것을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라고 손사래를 치자 승철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 밥은 잘 챙겨도 본인 밥은 잘 안 챙기잖아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미영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 오빠 원래 여자한테 잘해. 신경 쓰지 마.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미영의 눈이 살짝 달라 보였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가에 웃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뭔가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접시 위에 생선살에 젓가락을 가져가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조명이 어두운 소파석에 둘씩 나란히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미영과 정태가 한쪽, 저와 승철 씨가 한쪽이 됐습니다. 와인이 두어 잔 돌자 얼굴들이 붉어졌어요. 미영이 갑자기 야, 우리 다 몇 살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모여서 와인이나 마시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웃었고 분위기가 한결 풀어졌습니다. 승철 씨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였을까, 2초였을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묘한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때 정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미영도 카운터로 와인을 주문하러 갔어요. 어두운 소파석에 저와 승철 씨 둘만 남았습니다. 승철 씨가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제 어깨 쪽이었는데 놀라서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 어깨에 걸린 머리카락 한 올을 떼어주면서 그 손끝이 목과 어깨 사이를 스쳤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류 같은 게 흘러갔어요. 승철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잠깐 머물렀을 때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손길이 어깨를 타고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친구 남편인데.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때 미영이 와인 2잔을 들고 돌아왔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어두운 조명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와인이 한 잔 더 돌았을 때 미영이 불쑥 물었습니다. 야, 우리 요즘 부부 사이가 다 그렇잖아. 경숙이네는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태가 잔을 내려놓으며 뭔 소리야 갑자기라고 했지만 미영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시들시들해. 나이가 나이인데 뭐. 승철 씨가 멋쩍게 웃으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미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숙이네는? 뭐 비슷하지. 짧게 넘겼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태가 옆에 있는데 속사정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이 다 똑같구나 하며 웃어넘겼고 화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정이 가까워져서 모임이 끝났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승철 씨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먼저 걸어갔고 저는 한 발 뒤에서 정태와 나란히 걸었어요. 오늘 재밌었어? 정태에게 물었더니 뭐 그냥 그랬지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허전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태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운전하면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승철 씨의 손끝이 떠올랐어요. 어깨에 닿았던 그 감촉, 귓가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떨쳐내려고 라디오를 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그 사람의 목소리만 겹쳐서 들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친구 남편이잖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승철 씨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뒤 우리 넷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행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맞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짭조름하면서도 싱그러운 바람이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그 바람만으로도 가슴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승철 씨가 렌터카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영이가, 뒷좌석에는 저와 정태가 탔어요.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앞에서 야, 경수가 창문 열어. 바다 냄새 맡아봐라고 소리치더니 본인이 먼저 창문을 열고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렸어요. 40년을 알아온 친구인데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차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자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어요. 햇빛이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는데 승철 씨가 운전하면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 바다 좀 보세요. 오늘 날씨가 우리를 환영하나 봐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더니 정태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차까지 걸어온 게 전부인데 벌써 지쳐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퇴직 이후로 체력도 기력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올레길을 걸었어요. 바다가 바로 옆에 보이는 해안 절벽 코스였는데 돌담 사이로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길이 참 예뻤습니다. 미영이 앞장서서 걷고 승철 씨가 그 뒤를
정태와 제가 나란히 맨 뒤를 걸었어요. 그런데 돌부리를 못 보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접히면서 중심을 잃었고 겨우 주저앉는 것으로 버텼어요. 정태가 뒤돌아봤습니다. 괜찮아?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일어나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요. 반평생을 함께 살았으면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 줄 만한데 남편은 이미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경숙 씨, 괜찮아요? 승철 씨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발목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발목을 감싸며 살피는데 그 손에서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아파요? 좀 부어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짝 접질린 것 뿐이에요. 승철 씨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며 걸음을 맞춰줬어요. 178cm의 떡 벌어진 어깨가 저를 완전히 감싸는 느낌이었는데 그 체격이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머리 반개 정도밖에 크지 않은데 승철 씨 옆에 서니까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승철 씨의 팔이 제 허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뿌리쳐야 하는데 뿌리치지 못했어요. 바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승철 씨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고 승철 씨는 그때마다 팔에 살짝 힘을 주며 저를 잡아줬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승철 씨가 빙긋 웃었어요. 심장이 뛴 건 놀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우리 쪽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더니 손이 멈추더라고요. 1초, 2초,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저는 발목에 정신이 팔려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이 왜 사진을 찍다 말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독채였는데 방 2개에 넓은 테라스가 딸려 있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각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려고 유리문을 열었는데 정태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처져 있고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한 사람의 등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쓸쓸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정태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그 2글자에 뭔가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런 등을 하고 서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승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숙 씨, 발목 괜찮아요? 얼음 가져왔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뒷모습을 좀 더 오래 봤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저녁은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했습니다. 승철 씨가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는데 첫 번째 접시를 제 앞에 놓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 먼저. 미영이가 야, 내 남편인데 나 먼저 아니야? 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승철 씨가 바로 미영 접시에도 고기를 올리며 당연하지, 여기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는데 첫 번째 접시가 제 앞에 왔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태는 묵묵히 소주만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술이 세순배쯤 돌았을 때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좁은 벤치에 승철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승철 씨가 와인을 따라주면서 손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벤치 아래에서 승철 씨의 무릎이 제 무릎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는데 저도 피하지 않았고 승철 씨도 떼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테이블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철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 별이 예쁘네요. 그때 미영이가 거기 둘이 뭐야, 분위기 타는 거야? 라고 웃었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별이 예쁘다잖아. 웃어 넘겼지만 귀 안쪽까지 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릎에 남은 감촉이 밤바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를요.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가식 없이 미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미영의 눈이 평소와 다르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나 솔직히 승철이한테 여자로 느껴진 적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옆에 누워 있어도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아. 승철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미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경숙이네는 저번에 비슷하다고만 했잖아. 진짜는 어때? 와인이 벌써 한 병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제주 밤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취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 와인바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바다 앞에서는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룸메이트도 아니야. 그냥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이지. 손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같은 침대에서 잔 것도 1년이 넘었어. 정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승철 씨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남은 건 습관밖에 없는 거야. 사랑은 진작에 증발하고 정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네 사람 사이에 바다 소리만 흘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한참 이어졌을 때 미영이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경수가 나 하나 제안해도 돼? 뭔데? 우리 오늘 밤 바꿔서 해볼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바꾸다니 뭘 바꾼다는 건지. 미영의 눈을 보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은 사람이랑 30년이야.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면 어떨까? 딱 하룻밤만. 미영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승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말했는데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정태를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룰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룻밤만이야. 감정 개입은 없고 비밀은 서로 지키고 내일 아침부터는 원래대로. 알겠지?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나 이런 거 좀 찾아봤거든. 웃으면서 가볍게 흘린 한마디였어요. 저는 술에 취해서 그 말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영이 찾아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게 정말 오늘 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지, 그때는 따져볼 여유가 없었어요. 미영이 정태를 봤습니다. 정태 씨는? 정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이 정태 씨? 라고 한 번 더 불렀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동안 저도 생각했어요. 남편이 안 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이 막아주면 이 미친 생각을 접자. 제발 안 된다고 해줘. 속으로 그렇게 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절대 안 되라고 소리치면 저는 기꺼이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줘야 했어요. 제가 스스로 거절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경숙이가 괜찮으면. 남편의 그 한마디가 동의인지 포기인지 그때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남편이 날 지켜주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 사위, 곧 태어날 손주.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아래서 아직도 승철 씨의 무릎이 제 무릎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1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차가운 침대, 편의점 컵라면 영수증,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하루하루. 그리고 방금 제 남편은 절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는데도 남의 목소리 같았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승철 씨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일어났어요. 정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태 씨, 우리 방으로 갈까요? 남편이 일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영의 손에 이끌려 펜션 안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 그 등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숙 씨, 떨고 계시네요. 승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함께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딸깍 하는 그 작은 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승철 씨가 와인을 한 잔 따라서 건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떨려요. 와인을 받아 마셨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어요. 승철 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경숙 씨 예쁘세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승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었어요. 키스가 길어지면서 승철 씨의 손이 허리로, 등으로 움직였고 제 손이 승철 씨의 가슴에 닿았을 때 놀랐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61세 맞나 싶었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대답 대신 일어섰어요. 침대에 앉자 다시 키스가 이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승철 씨의 큰 체구가 저를 완전히 감쌌는데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끝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즐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쾌감 사이사이로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정태는 옆방에서 미영이랑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승철 씨가 저를 끌어안았는데 그 품이 넓었어요. 하지만 넓은 만큼 낯설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내가 뭘 한 거지? 밤은 길었고 후회는 더 길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우리 집 안방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아닌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승철 씨의 얼굴이 달빛에 반쯤 드러나 있었는데 편안한 표정으로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제주도의 밤 공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왔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전부 한꺼번에 덮쳐오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승철 씨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저를 끌어안았어요. 커다란 팔이 제 허리를 감싸며 가까이 당겼는데 잠든 사람의 품치고는 참 다정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체온이 등을 타고 스며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 품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승철 씨가 깨면 안 되니까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승철 씨의 팔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채 우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정태여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옆방이 떠올랐어요. 바로 벽 하나 너머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미영과 함께요. 지금 정태는 뭘 하고 있을까?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미영의 옆에 누워 있을까? 상상이 시작되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승철 씨와 함께한 것처럼 정태도 미영과 함께했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자기도 해놓고 남편이 한 건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질투라는 걸 알았어요. 자격도 없는 질투라는 것도요. 그런데 알면서도 가슴 안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승철 씨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다 위로 달이 걸려 있었는데 그 풍경이 갑자기 다른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반평생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주도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때도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고 그때도 달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정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경수가 나 좀 떨려라고 했던 게 생생했어요. 점디점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 바다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태의 손도 이렇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설렘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같은 제주도에서 같은 달빛 아래서 지금 저는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잡았던 정태의 손이 오늘 밤 승철 씨의 손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이 한 번의 밤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새벽이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아침 8시쯤 거실에서 네 사람이 다시 마주쳤어요. 극도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정태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눈도 부어 있었을 거예요. 승철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영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하며 잔을 건네는데 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손끝은 정직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아름다웠는데 아침이 되니 그냥 시끄럽기만 했어요. 승철 씨와 미영이 테라스로 나간 사이 저와 정태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땠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물어봐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상했어. 당신 생각만 났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승철 씨의 품에서도 그 긴 밤 내내 떠오른 건 정태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태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제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던 그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태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본 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무뚝뚝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서로를 안았어요. 1년 넘게 손도 잡지 않았던 두 사람이 제주도 펜션 거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태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등도 떨리고 있었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가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정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철 씨 부부에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미영이 괜찮아? 병원 가볼까? 라고 물었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좀 쉬면 될 거야 라고 대답하고 짐을 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정태가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올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해안도로가 돌아갈 때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올레길도 펜션도 테라스에서 봤던 바다도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남편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주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무관심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그날 밤이 떠오를 것 같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정태는 서재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승철 씨 부부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미영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안방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으면 그날 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승철 씨의 손길, 남편의 충혈된 눈,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아침. 전부 제가 만든 일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 입으로 좋아요라고 했으니까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간을 보는 게 귀찮아서 물만 부었고 그마저도 절반은 남겨서 버렸어요. 거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지는 게 보였는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경수가 우리 만나자.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웠어요. 그런데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미영이 말한 곳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구나 싶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는데 2주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늘 팽팽하던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미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둘 다 그 낙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영이었어요. 경수가. 응.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미영이 커피잔을 감싸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승철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미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에서 너 사진 저장해둔 것도 봤어. 모임 때마다 찍은 사진 중에 너가 나온 것만 따로 저장해 놓더라고. 처음 발견한 게 10년 전이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승철 씨가 저를 좋아했다고요. 10년 동안이나요. 저는 그냥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 남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정함이 전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였다는 건가요? 나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승철 씨가 나를 응. 오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넌 몰라. 다른 여자한테는 안 그래. 너한테만 그래. 미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10년치 감정이 눌려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제안을 한 거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래 바람 피우게 두느니
차라리 내 눈앞에서 한 번 하고 끝내자고 생각한 거야. 룰을 미리 정한 것도 나야. 하룻밤만 감정 없이 끝. 그러면 오빠도 정리되고 너가 넘어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레길에서 미영이 사진을 찍다 멈춘 것. 승철 씨가 저를 부축하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년을 봐온 그 장면이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테라스에서 룰을 말할 때 찾아봤다는 말. 전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아.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나도 미칠 것 같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을 알아온 친구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됐다 싶었어. 한 번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마음은 안 되더라. 너가 남편이랑 방에서 나왔을 때 나 화장실에서 토했어. 아무도 모르게. 미영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커피잔 옆에 놓인 냅킨을 집어들었다가 그냥 놓더라고요.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수가 미워하진 않아. 내 잘못이 아닌 거 알아. 내가 꾸민 일이니까.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당분간은 못 보겠어. 얼굴을 보면 자꾸 그날 밤이 떠오르거든. 40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된 40년이 이 카페 테이블 위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미영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 지내. 미영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미영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정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가 아니라 거실이었어요. 제주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부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미영이 만나고 왔어? 고개를 끄덕이고 미영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승철 씨가 10년 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것, 미영이 알고 있었다는 것, 스왑이 미영의 계획이었다는 것, 전부요. 정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다 말하고 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래 그러고 있다가 평소의 단답과는 전혀 다른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정태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난달에 딸이 손주 돌잔치 한다고 했잖아. 축의금 넣으려고 통장을 열었는데 장고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태가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니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 다닐 때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있었거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통장에서 나가기만 해. 당신이 차려준 밥 먹으면서 이것도 다 당신 퇴직금으로 사온 건데 싶으면 젓가락질이 안 돼. 그래서 밥을 안 먹었던 거예요. 제가 차린 밥상을 남기고 서재에서 컵라면을 먹었던 게 밥이 맛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쌀이고 제 돈으로 산 반찬인데 그걸 먹는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작년에 후배가 지점장 됐다는 소식 들었어. 내 밑에서 일하던 애야. 그날 서재에서 하루 종일 안 나온 거 기억나? 기억났어요. 그날 저녁에 밥 먹으라고 했더니 됐어라고 하고 문을 닫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무시당했다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문을 닫은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35년을 먹여 살렸다는 게 내 유일한 자존심이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서재에만 있었던 거야. 정태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어요. 미안해. 그때서야 제주도 펜션 테라스에서의 남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그 처진 어깨,
아무것도라고 대답하던 그 목소리. 아무것도가 아니었어요. 전부였던 거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재 문 앞에서 밥 먹으라고 부를 때마다 돌아오던 응 한마디가 귀찮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니요. 컵라면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면서 이 사람은 매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차린 밥상을 남기면서 매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보,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잖아.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서재 문 뒤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뎠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정태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아니, 이미 잃어가고 있었구나. 승철 씨의 다정함에 눈이 멀어서 바로 옆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보자. 정태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거부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두 글자가 이렇게 고맙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에서 버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부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57살, 60살 부부가 나란히 상담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정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꺼내더라고요. 당신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 제 차례가 왔을 때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말이 걸려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관심 없음으로 받아들였어. 다른 데를 봤어. 정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잠시 기다리다가 말했어요. 두 분 다 외로웠던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부터 같은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정태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산책이나 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걸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길이었는데 나란히 걷기는 했지만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정태가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응. 10분도 채 안 되는 산책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나란히 신발을 벗는데 둘 다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거였어요.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7분 정도 걸었어요. 그 다음 날은 10분. 매일 조금씩 시간이 늘어갔지만 대화는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 정태가 갑자기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 내가 끓여볼게. 놀라서 쳐다봤어요. 결혼 이래로 부엌에 제대로 선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넣어? 숟가락으로 한 숟갈 반이면 돼. 두부는 언제 넣어? 물 끓고 나서. 30분 뒤 부엌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찌개가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태가 냄비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타버린 찌개를 바라보는 표정이 마치 무슨 큰 실수라도 한 사람 같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웃음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본인도 슬며시 웃었습니다. 연기자욱한 부엌에서 마주보고 웃은 거예요. 제주도 이후 처음으로 같이 웃었습니다. 찌개를 태운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서툴게 넘어지면서 하지만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니까 괜찮았어요. 산책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길을 걸으면서 한두 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 저 집 국화가 예쁘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정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뒤돌아보니 정태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는데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나보다 나았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달랐어.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아니야. 그냥 달라서 헷갈렸던 거야. 낯선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그게 관심인 줄 착각한 거야. 지금은 알아. 내 자리가 어딘지. 정태가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산책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30분까지 늘어났던 산책이 다시 10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된장찌개가 또 탔어요. 정태가 냄비를 씻으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냐? 그 혼잣말이 찌개한테 한 말인지 자기한테 한 말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가서 냄비를 같이 잡았어요. 같이 하자. 내가 불 조절하고 당신이 저어. 정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같이 끓인 세 번째 찌개가 처음으로 안 탔습니다. 간이 좀 짰지만 둘이 마주 앉아서 그 찌개를 먹었어요. 정태가 한 숟갈 뜨더니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짜다. 응, 짜. 둘 다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책이 다시 20분이 되고 25분이 됐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정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대답 대신 정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잡힌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꼭 쥐고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이 사람이 먼저 손을 잡은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주에 정태가 꽃을 사왔습니다. 편의점 앞 꽃집에서 산 것 같은 작은 꽃다발이었는데 셀로판 포장이 구겨져 있었어요. 당신한테 꽃 사주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정태가 머쓱한 표정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아드는데 코끝이 또 시큰했어요.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꽃을 고르고 있었을 모습이 떠올라서요. 어떤 색을 살지 한참 고민했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도 점점 나아졌어요. 5번째 만에 간이 맞았고 두부 크기도 제법 고르게 썰더라고요. 아직 파를 너무 많이 넣긴 했지만 그 서투른 정성이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태가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찻잔을 내려놓았다 들었다를 몇 번 반복하더니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포옹이었어요. 팔 위치도 어색했고 힘 조절도 서툴렀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포옹하는 법도 잊어버릴 만큼 오래 혼자였구나 싶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정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정태를 더 꼭 안았습니다. 등을 감싸 안으니 예전보다 마른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넓지도 탄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품이 제자리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오래간만에 같은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서툴고 어설펐어요. 하지만 이게 내 자리라는 걸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정태의 거친 손이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예쁘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그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뻐서인지 서러워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제야 하는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라도 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밤 오래간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 품에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정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승철 씨 옆에서 눈을 떴던 그 새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비참함이 먼저 왔는데 이번에는 미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벚꽃이 피어 있었고 산책로 양옆으로 개나리가 노란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은행나무에도 연두색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걷는데 요즘은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대화는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딸기가 싸더라. 옆동 할아버지 퇴원했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말들이 쌓이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1년 전에는 응과 없어가 전부였던 사람과 같은 사람 만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태의 된장찌개가 먹을 만해졌어요. 아직 두부를 너무 크게 썰긴 하지만 간은 제법 맞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부엌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제주도 펜션 테라스에서 봤던 그 쓸쓸한 뒷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주 1회 데이트도 시작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집 근처 칼국수집에 가거나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가끔은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일들인데 함께 하니까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정태도 요즘은 외출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퇴직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태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왔습니다. 싱크대 옆에 기대어 서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뭐야, 왜 그렇게 봐? 사랑해. 설거지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정태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TV 쪽을 보면서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귀까지 빨개질 만큼 용기를 쥐어짜는 거겠죠. 뭐라고? 한 번만 말할 거야. 2번은 못해. 그게 또 이 사람다웠어요.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반평생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온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싱크대를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것 같았어요. 정태가 당황해서 왜 또 울어라고 했는데 대답 대신 거품 묻은 손으로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태가 야 옷에 묻잖아라고 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부엌 형광등 아래서 고무장갑도 안 벗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미영과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핸드폰 연락처에 미영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6개월 동안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미영 생일에도요.
축하 문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치른 대가 중 가장 큰 건 40년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된 40년이 제주도의 그 하룻밤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가끔 미영이 나오는 꿈을 꾸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정태가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를 사오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재료를 직접 지정해서 말하더라고요. 순두부 말고 부침두부로 사와. 그래야 안 부서져. 그 말투가 웃겼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카트를 밀면서 과일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발이 멈추었습니다. 미영이 서 있었어요. 5미터쯤 앞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친구의 옆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미영은 저를 못 본 채 과일을 카트에 담고 있었는데 그 과일이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미영은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생일 때마다 사다 준 사람이니까요. 물론 본인이 먹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록빛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40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것, 서로의 결혼식에서 웃었던 것, 출산할 때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와 준 것,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인간이 또 라며 같이 화내주던 것.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마트 안내 방송이 울리고 카트 바퀴 소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영의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뭐 사러 왔어? 일상적인 한마디였습니다. 6개월의 공백 뒤에 돌아온 첫마디가 안부도 사과도 원망도 아닌 마트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평범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40년 친구만이 건넬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된장이랑 두부. 두부는 저쪽이 더 싸. 미영이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를 지나갔고 저는 두부를 사러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40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미영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정태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부 사왔어? 응. 저쪽 마트가 더 싸대. 누가 그래?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미영이. 정태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여 주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노을이 참 예뻤어요. 정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아요. 처음에는 어색하던 손잡기가 이제는 산책의 첫 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의 밤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40년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남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안겨줬어요. 제 아내도 평생 가져갈 흉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잃을 뻔했던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지켰어요.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서툰 포옹 하나, 거친 손의 온기, 부엌 형광등 아래서 귀 빨개지며 꺼낸 사랑의 한마디. 그게 제가 찾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부는 저쪽이 더 싸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괜찮아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당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재 문 뒤에서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고르면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말없이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손을 잡아보세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손이, 이 사람이 제 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